손주가 말 대신 그림으로 남긴 작은 낙서 한 장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얼마나 끔찍한 위험 속에 있었는지 깨닫게 된 것은 아주 나중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몇 날만 도와주겠다며 딸의 집으로 올라간 것이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사위라는 부르던 놈의 마지막 살인은 저였다는 거려. 딸은 이한이가 며칠 어린이집을 못 간다면서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그저 예전처럼 손주 봐달라는 말인 줄 알고 별 의심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딸네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느낀 것은 편안함이 아니라 이상하게 싸늘한 공기였습니다. 겉보기에는 반듯하고 깨끗한데 사람 사는 온기가 거의 느껴지지 않는 집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딸이 나오는데 얼굴이 야위고 눈밑이 짙게 꺼져 있었습니다. 웃고는 있었지만 표정이 편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왜 이렇게 말랐나 걱정이 들었지만 딸은 대수롭지 않은 듯 다이어트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은 눈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이한이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7살이면 활발하게 뛰어다닐 나이인데 그 아이는 말없이 색연필을 쥐고 스케치북에 무엇인가를 천천히 그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 우리 이한이 할머니 왔습니다라고 하니 아이의 손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말 대신 아이는 제 옷자락을 살며시 잡았고 그 손끝이 생각보다 많이 차가웠습니다. 딸은 이한이가 반년 전부터 말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신체적 문제는 없고 스스로 말을 닫아버린 것 같다는 말만 들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유를 묻자 딸은 잠시 머뭇거리며 그날 이후로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날이 무엇인지 말하지 않았고 저도 더 캐묻지 못했습니다. 딸의 표정이 너무 굳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녁 무렵 사위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차림의 말투도 공손하고 전형적인 가정적인 가장입니다. 그러나 오랜만에 다시 본 사위는 인사하면서도 제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지 않고 어디 먼 곳을 흘깃 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겉으로는 예의를 차리고 있었지만 은근히 저를 경계하는 기류가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오래 계시면 힘드실 테니 무리하지 마시고 편하실 때 내려가십시오라고 말했는데 저는 그 말이 어째 오래 머물지 마십시오라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식탁에서도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딸은 밥을 거의 먹지 않았고 이한이는 숟가락을 들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사위가 이한을 향해 밥은 제대로 먹어야지라고 말하자 아이가 아주 작게 몸을 움찔했습니다. 그 작은 반응이 저에게는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식사 후 사위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유난히 무겁게 들렸습니다. 딸과 설거지를 하며 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이한이 아빠는 요즘 많이 늦나? 딸은 짧게 멈칫하더니 일이 많아서 그렇다고만 말했습니다. 표정에는 말하지 못한 피로가 뚜렷했습니다. 그날 밤 이한이를 재우려고 아이 옆에 누웠습니다. 조명을 끈 뒤에도 아이는 잠들지 않고 스케치북을 품 안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마치 그 안이 자신이 숨을 수 있는 마지막 공간이라도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단순히 그림에 빠진 아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행동이 이 사건의 첫 번째 조짐이었다는 것을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의 불안한 표정, 이한의 침묵, 사위의 미묘한 거리감, 어느 하나 확실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삶이란 원래 그렇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아닌 듯 보이지만 돌아보면 이미 시작된 신호들이
곳곳에 놓여 있는 법입니다. 그날의 불편한 공기 또한 곧 닥칠 거대한 진실의 전조였다는 것을 저는 너무 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이한이와 둘이 있게 되었습니다. 딸은 중요한 회의가 있다며 서둘러 나갔고 이한이 아빠도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도 그는 제 쪽을 힐끔 바라보았는데 그 눈길이 이상하게 숫자를 세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이 집안의 모든 움직임을 기록이라도 하듯이 말입니다. 이한이는 마주 앉아 조용히 색연필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눈동자는 무언가를 참아내는 아이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조심스럽게 스케치북을 열었고 저는 그 옆에서 자연스레 페이지를 넘겨보다가 한 장면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그림 속에는 커다란 방 하나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벽 한쪽은 새까맣게 칠해져 있고 그 끝에 조그만 문으로 보이는 사각형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문은 아주 작게 아이 키도 안 되는 크기로 눈에 띄지 않게 구석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 앞에 낯선 빨간색 점 같은 것이 반복적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아이의 붓질이 흔들려 보이지 않을 만큼 집요하게 칠해진 동그라미들이었습니다. 저는 웃어 넘기려 했습니다. 이건 뭐냐 하고 다정하게 묻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이한이는 제 시선을 느끼자 순간적으로 스케치북을 달싹대며 몸으로 가렸습니다. 그 행동이 너무도 날카롭고 빠르게 튀어나와 제가 되려 당황했습니다. 저는 얼른 배시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괜히 봤네. 우리 이한이 비밀 그림이지? 하지만 아이는 대답 대신 곁눈질로 거실 쪽을 바라보다가 스케치북을 힘껏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들키면 안 되는 것을 제가 알아버린 것처럼 조용히 제 손을 잡고 끌었습니다. 작은 손이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행동이 걱정되어 괜찮다고 말하며 안심시키려 했지만 아이의 표정은 조금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 눈동자 속엔 마치 어떤 방으로는 절대 가면 안 된다는 배운 공포 같은 것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고 아이와 블록을 맞추며 시간을 보내던 중 머릿속에서는 방금 본 그림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특히 그 작은 문과 빨간 점. 그것은 단순한 아이의 상상이 아니라 어떤 실제 장소를 그린 듯한 정확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손이 그걸 수백 번 그려본 사람처럼 익숙하게 그린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새빨간 점이 그저 색칠 실수이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 점이 자국처럼 느껴졌습니다. 무언가가 떨어져 만든 흔적처럼요. 점심 무렵 이한이 아빠가 갑자기 집에 돌아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회사에 있어야 할 시간인데 그는 아무 말도 없이 거실을 한 바퀴 훑었습니다. 마치 집안에 놓인 물건들이 자기 자리에 그대로 있는지 확인하는 사람처럼 냉정하고 기계적인 눈빛이었습니다. 그러다 스케치북을 본 그는 순간적으로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러나 오래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웃는 얼굴로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이한이 그림은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어머니는 힘드시니까 쉬시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가 스케치북을 들고 방에 들어가는 순간 문을 닫기 직전 그의 손등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이한이는 유난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불을 꺼도 등을 토닥여도 계속해서 제 옷깃을 붙잡았습니다. 그 아이는 말 대신 제가 느껴야만 하는 무언가를 전하려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확신 아닌 확신을 했습니다. 이 집 안에는 아이가 목격한 무언가가 있고
그것이 이 아이의 침묵을 만들었다는 것을.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는 아직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 작은 문이 현실 어디엔가 존재한다는 느낌만 아주 서늘하게 제 등을 타고 올랐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이한이와 함께 거실 바닥에서 블록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어제보다 조금은 안정된 표정으로 제 옆에 바짝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한이가 스케치북을 슬그머니 열더니 어제 봤던 그 그림을 다시 꺼냈습니다. 검게 칠해진 방과 구석의 작은 문, 그리고 문 앞에 찍힌 빨간 점들. 저는 아이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저 문은 어디에 있나요? 그러자 아이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색연필이 뚝 떨어졌고 이한이는 불이 꺼진 듯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동자가 커지며 거실 벽 쪽을 한번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 작은 시선 하나가 제 마음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갑자기 울렸습니다. 이한이는 흠칫 놀라 제 허리를 꽉 껴안았습니다. 마치 무서운 사람이 들어오는 걸 알고 있는 아이처럼 숨을 들이마신 채 떨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이한이 아빠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차분한 표정이었지만 아이의 반응을 보자 잠시 멈춰섰습니다. 저에게 거의 매달리다시피 한 아이의 모습을 눈동자 하나 움직임 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이가 오늘 좀 힘들었나 보네요. 그 말은 마치 아이의 상태를 걱정한다기보다 왜 이러고 있지? 그걸 확인하는 등산 같았습니다. 이한이 아빠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거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 시선은 사람이 집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물건이 제자리에 있나를 확인하는 사람의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다 테이블 위에 놓였던 스케치북을 발견했고 손끝이 아주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한이 그림은 제가 챙기겠습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애가 좋아해서 그린 것 같더라. 그러나 그는 스케치북을 집어들고 표지에 묻어있는 빨간색 흔적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훑었습니다. 표정이 아주 잠시 굳었다가 금세 무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잠시 후 딸이 퇴근에 들어왔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며 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이한이 아빠는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 보이냐? 딸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낮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그냥 회사 일 때문이야. 요즘 일이 많아서 다 그래. 그러나 그 말투는 남편이 지쳐 있다는 설명이라기보다 더 말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밥을 다 차렸을 무렵 딸이 갑자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혹시 이한이가 이상한 얘기라도 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말 안 해. 딸은 그 말을 듣자 눈치 보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은 더 어두워졌습니다. 아이를 재운 뒤 저는 무심코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집 구조가 이한이가 그린 그림 속 방 구조와 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특히 아이 그림에서 검게 칠해진 벽이 이 집 거실 기준으로 보면 딱 저 벽면과 위치가 같았습니다. 저는 그 벽 앞에 서서 손바닥으로 천천히 쓸어보았습니다. 차갑고 반듯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벽 너머에서 아주 미세하게 울림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공기가 살짝 울리는 듯한 느낌. 저는 등을 돌리고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때
침실에서 나오던 아이가 그 벽을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아이의 시선 끝에는 그 작은 문이 있는 자리, 그 그림과 완전히 같은 위치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는 아무 말 없이 그 벽을 다시 한번 바라보더니 제 손을 꼭 쥐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아이의 침묵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무언가를 받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무언가가 이 집 어딘가에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딸이 장을 보러 잠시 나간 사이 이한이는 혼자 조용히 거실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스케치북을 펼쳐놓고 색연필을 쥔 작은 손이 유난히 긴장한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며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우리 이한이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는구나.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자 아이는 대답 대신 스케치북 한 장을 저쪽으로 살짝 밀었습니다. 그날 처음 본 그림은 어딘가 설명하기 힘든 섬뜩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른 그림처럼 정교하진 않았지만 그림의 내용은 너무 선명했습니다. 회색 방 하나, 천장 바로 아래 둥근 전등, 그리고 그 밑에 누워있는 사람, 색칠되지 않은 사람의 몸 위로 빨간 크레파스가 마구 흩뿌려져 있었고 가장자리에 작은 네모 박스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이의 시선은 그 박스를 향해 있었습니다. 마치 저에게 여기를 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생생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이의 표정 때문입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공포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대신 본 것을 그대로 그린 아이의 표정이었습니다. 두려움에 질린 사람이 아니라 말을 할 수 없어서 그림으로 대신하는 아이처럼. 이하나 이거 어디서 본 거니? 제가 최대한 부드럽게 묻자 아이는 흠칫 몸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아이의 손은 스케치북을 한 장 넘겼습니다. 이번엔 그림의 중심에 작은 문 형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정사각형 모양의 윤곽선, 문이라기엔 손잡이도 없고 창고라기엔 아무 장식도 없는 벽 속의 네모였습니다. 딸 집 거실벽 한가운데 있는 이상하게 복잡한 무늬의 벽지 패턴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놀란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스케치북을 멈춰 잡았습니다. 이건 뭐야? 이하나, 이거 어디야?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색연필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네모 박스를 천천히 가리켰습니다. 입술은 열리지 않았지만 아이의 눈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있어요. 저 안에 어떤 게 있어요. 입 밖으로 나오지 않은 메시지가 도리어 더 무겁게, 더 공포스럽게 들렸습니다. 순간 방 안 어딘가에서 서재 문이 아주 작게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놀라 뒤를 돌아봤지만 누군가 나온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느낌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우리가 나누는 침묵을 듣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스케치북을 덮고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의 어깨는 작게 떨리고 있었고 그 떨림이 제 손끝으로 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이한이의 작은 가슴이 겁에 질린 새처럼 빠르게 오르내리고 있었고 그 아이가 왜 말을 잃었는지, 왜 사위 앞에서만 유난히 움츠러드는지 그제야 흐릿하게나마 연결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이의 그림은 단순한 낙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집 어딘가에서 본 장면, 아이의 마음속에 깊이 남은 어떤 상처의 조각이 스케치북 위에 비틀린 형태로 드러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도 그림 속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끝까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작은 네모, 아이 손가락이 집요하게 가리킨 바로 그곳,
달 집 거실벽 한가운데 있는 평범해 보였던 어느 부분과 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저 벽 어딘가에 이 아이를 겁나게 만든 무언가가 있구나 하는 막연하고 찜찜한 느낌뿐이었습니다. 그 공간이 실제로 무엇을 숨기고 있었는지, 아이의 침묵이 어떤 장면을 보고 굳어버린 것인지, 그날 오후 딸이 돌아오기 전 집안 공기가 이상하게 무거워졌습니다. 이한이는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은 채 스케치북을 꼭 끌어안고 있었고, 저는 괜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괜히 뭔가를 놓친 것 같고 뭔가가 틈새에서 저를 지켜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서재 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나온다는 인기척 없이 문이 아주 미세하게 떨어지는 듯 흔들렸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소리 중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소리였습니다. 제가 문 쪽을 바라보자 사위가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서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반듯한 셔츠 차림이었지만 표정은 묘하게 굳어 있었고 어딘가 신문하듯 제 얼굴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이랑 무슨 얘기하고 계셨습니까?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말투에는 부드러움이 없었습니다. 제가 대답을 찾기도 전에 그의 시선이 바닥에 떨어진 색연필 조각, 열려있던 스케치북으로 스르륵 이동했습니다. 그 순간 이한이가 제 손목을 덜컥 잡았습니다. 꽉, 아주 꽉. 그 어린 손에서 그런 힘이 나온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절박하게 저는 아이의 손을 감싸 쥐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그림 그리는 거 구경하다가 아이가 손이 차서 잠깐. 그 말이 끝나자 사위의 발끝이 아주 조금 멈춰섰습니다. 마치 제 말 속에서 숨겨진 부분을 찾으려는 사람처럼 저를 오래도록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스케치북을 향해 몸을 숙였습니다. 이하나, 그가 낮게 부르자 아이의 어깨가 말도 안 되게 크게 움찔했습니다. 정말 순간이었습니다. 아이의 손에서 스케치북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제 뒤로 숨으며 양손으로 귀를 막았습니다. 그 모습은 뭐라고 듣기 싫다가 아니라 뭔가를 다시 듣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위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고민을 잠시 한 뒤 그는 스케치북을 집어들고 아무렇지 않은 척 한 장씩 넘겼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아이의 그림이 어떤 내용인지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위는 아이의 그림을 보고도 표정을 전혀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딱 하나 네모박스가 그려진 그림에서 그의 손동작이 아주 살짝 멈췄습니다. 정말 0.5초 남짓한 순간이었지만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 작은 멈춤이 이 집에서 제일 큰 불길함이었습니다. 잠시 뒤 그는 스케치북을 덮으며 아주 자연스러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이한이는 요즘 왜 이런 그림만 그리죠? 단순한 질문처럼 들렸지만 저에게는 당신이 뭘 아느냐를 묻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애들이 그렇지. 한번 꽂히면 계속 그리곤 해. 사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보면서도 그 사람 뒤에 무언가까지 동시에 살피려는 사람, 기억하려는 사람, 확인하려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집 안 어딘가에 눈에 보이지 않는 시선이 따라다니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한이의 그림, 거실벽의 네모, 서재에서 들린 미세한 문소리, 사위의 멈칫한 손놀림, 모든 게 따로 돌아가던 퍼즐 조각처럼 천천히 제 머릿속으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도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를 보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눈이 왜 그렇게 공포로 굳었는지, 왜 제 옷자락을 놓지 않았는지, 왜 남편이 들어오면 딸조차 기가 눌린 듯 조용해지는지, 이 집에 숨어 있는 무언가가 단순히 불길한 비밀이 아니라 우리 가족 목숨을 위협하는 진짜 위험이라는 사실도 다음 날 딸은 오전부터 불안해 보였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물을 틀어놓은 채 눈동자만 허공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너 무슨 일 있냐고 묻자 딸은 깜짝 놀란 듯 물을 끄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요즘 그냥 잠을 못 자서 그래. 하지만 그 말은 잠을 못 잔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딸의 어깨가 아주 작게 떨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딸이 회사로 간 뒤 이한이는 책상 앞에 앉아 조용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을 정리하다가 문득 어제 본 그림의 그 네모 위치가 신경 쓰였습니다. 저 벽, 딸 집 거실에서 유독 심심하게 보이는 장식도 콘센트도 없는 그 벽. 가까이 다가가 보면 벽지 패턴이 어딘가 부자연스럽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무늬가 끊겨 있다가 다시 이어붙인 것처럼 아주 미세하게 어긋나 있었습니다. 저는 손끝으로 그 부분을 아주 가볍게 누르고 천천히 쓸어내려 보았습니다. 벽이 생각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벽 안쪽에서 아주 묵직한 우웅 하는 공기 울림 같은 진동이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사람 사는 집 벽에서 이런 울림이 느껴질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방 안 어딘가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거실 방향으로 다가오는 소리. 저는 본능적으로 손을 떼고 아무것도 아닌 척 벽에서 떨어졌습니다. 서재 문이 열리고 사위가 조용히 나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십니까? 그는 평소보다 느린 속도로 걸어왔습니다. 눈길은 제가 아니라 제가 방금 만졌던 그 부분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냥 먼지 닦을 때가 많아서 여기 벽지가 좀 벌어졌길래. 사위는 제 말을 듣고도 한참 동안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여기 부분은 아무 이상 없습니다. 손대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말은 평온했지만 음색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단단함이 깔려 있었습니다. 마치 여기를 건드리면 안 된다. 가 아니라 여길 건드리면 큰일 난다. 라는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이한이가 뛰쳐나오듯 제 뒤로 숨었습니다. 그 작은 몸이 벽 반대편으로 가려지려고 필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사위가 눈을 좁혔습니다. 오늘 아이가 유난히 예민하네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이가 왜 벽을 피해 도망쳤는지, 아이 아빠가 정말 모르는 건지, 아니면 알고 있는 건지, 그 순간부터 판단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위는 갑자기 제게 가까이 다가와 거실 전체를 둘러보듯 시선을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벽 앞까지 걸어가 제가 만졌던 바로 그 지점을 아주 미세하게 손등으로 눌러보았습니다. 그의 손끝이 닿자 벽 안쪽에서 아까 느꼈던 그 우웅 하는 공기 울림이 다시 아주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진동을 아는 사람처럼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확인했다는 듯한 짧은 표정만 남겼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벽은 구조상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이 집이 오래돼서 그렇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한이가 갑자기 울먹이며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 작은 손이 가리키는 방향은 벽이 아니라 서재였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아이의 트라우마는 저 벽과 단절된 문제가 아니라 이 집 어딘가에 있는 어떤 공간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걸. 그동안 그림에만 집중해 제가 보지 못한 조각이 서서히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 공간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벽 뒤에는 평범한 집 구조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만 조금씩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사위가 잠든 시간, 집안은 숨을 죽인 듯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서도 저는 점점 더 선명해지는 불안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한이는 제 옆에서 웅크린 채 자고 있었고 그 작은 가슴이 들썩일 때마다 낮에 그린 그림들이 머릿속을 파고들었습니다. 검은 문, 붉은 끈, 누군가가 누워있는 모양, 그리고 스케치마다 반복되는 네모 하나하나. 그 칸은 마치 여기 열어봐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이한이 곁을 빠져나왔습니다. 밤 공기보다 더 싸늘한 무언가가 집안을 채우고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눈을 돌리자 그림 속 모양과 똑같은 위치, 거실벽 중간에 가늘고 얇은 선이 어둠 속에서도 은근하게 드러나 보였습니다. 저는 손바닥으로 벽을 천천히 밀어보았습니다. 처음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래쪽을 눌렀을 때 안쪽에서 딸깍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숨을 죽인 채 벽면을 살짝 당기자 눈에 보이지 않았던 틈이 벌어지며 어둠 속 작은 공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처음엔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그 다음 비닐 냄새,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차갑고 금속적인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손을 떨며 안쪽을 더 들여다보는 순간 저는 그걸 봤습니다. 작게 정리된 상자, 그 안에 차곡차곡 쌓인 색색의 천 조각들. 처음엔 단순한 천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를 자세히 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건 여성용 속옷이었습니다. 브래지어만 색깔별로, 모양별로, 연식이 다른 것까지 처음부터 모아온 듯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떼지도 못한 채 아득해지는 정신을 붙잡으려 애썼습니다. 아이의 그림 속 붉은 끈이 아니라 브래지어의 스트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그려진 누워있는 형체. 그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바닥이 아주 미세하게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방에서 걸어 나온 것입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천천히 뒤를 돌아보니 거실 입구에 사위가 서 있었습니다. 불도 켜지 않았는데 그의 얼굴은 어둠 속에서도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어머니, 뭐 하고 계십니까? 목소리는 낮고 말은 공손했지만 그 안에는 전혀 공손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제가 열어놓은 벽틈, 바닥에 떨어진 천 조각, 그리고 제 손끝을 순서대로 바라봤습니다. 입꼬리가 아주 천천히 왼쪽으로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는 아무도 함부로 열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집에서 지금 가장 위험한 사람은 딸도 아이도 아니라 바로 나라는 것을. 사위는 여전히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빛이 하나도 없는데도 그의 얼굴만은 이상하리만큼 또렷했습니다. 저는 벽을 서둘러 닫으려 했지만 사위가 먼저 다가와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힘을 주는 것도 아니었는데 차갑게 얼어붙은 손이 뼛속까지 닿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여긴 정말
열면 안 되는 곳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숨을 삼키며 손목을 뿌리치려고 했지만 사위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기울이며 제 표정을 아주 천천히 살폈습니다. 처음 보셨겠네요. 이런 데가 있는 줄은. 말은 공손했지만 뉘앙스는 분명했습니다. 마치 또 한 명이 박군이라고 속삭이는 것처럼 이미 누군가 이 공간을 본 적이 있고 그 사람이 지금 이 집에 없다는 사실을 은근히 드러내는 말투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사위는 미소도 당황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벽 너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취미입니다. 그 한마디였지만 그 말이 지닌 온도는 얼음보다 더 차갑고 죽음보다 더 말랐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이 저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저걸 수집품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 트로피라고 부르는 분도 있죠.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사위는 마치 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벽틈을 손가락으로 쓸었습니다. 근데 이 공간의 규칙은 하나입니다. 본 사람은 반드시 지켜야 하죠. 그가 고개를 들고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이상했습니다. 빛을 품고 있지 않은 검은 물처럼 깊고 비어 있었고 사람의 눈이라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이제 그 규칙 안에 들어오셨네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는 더 이상 숨 쉴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없다는 걸. 딸도 아이도 그리고 나도 이 남자가 원하면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다는 걸. 사위는 제 손목을 놓으며 서재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문을 닫기 전에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까지 어떤 선택을 하실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의 공기 전체가 부서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손에 작은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이한이가 잠결에 깬 얼굴로 스케치북을 들고 저를 잡아당기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떨리는 눈동자 하나만으로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이미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본 적이 있다는 걸, 그래서 말을 잃었다는 걸, 그래서 벽을 피해 도망쳤다는 걸, 그래서 그림을 그리며 나름의 방식으로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었다는 걸. 저는 이한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고 그 떨림이 제 심장까지 전해졌습니다. 그 순간 시작된 결심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 오기 전에 이 집을 벗어난다. 단 한 명도 이 남자에게 넘기지 않는다. 저는 이한이를 조용히 눕히고 그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우리 이제 집에 가자. 할머니 집으로 가자. 손주는 대답 대신 제 손가락을 꼭 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끝이 너무 차가워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저는 딸에게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한이와 딸과 함께 이 집을 벗어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방문을 살며시 열고 나가 딸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여진아, 잠깐만 나와봐라. 문이 조금 열렸고 딸이 피곤한 얼굴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눈가가 시퍼렇게 어두웠습니다. 엄마, 지금 무슨 일이야? 저는 주변을 확인한 뒤 딸의 손을 잡아 거실 창가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서재 문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여기 더 있으면 안 된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얘 아빠, 요즘 이상하지 않냐? 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그만해. 엄마도 피곤해서 그래. 여기 와서 신경 쓰이니까 괜히. 여진아, 이 집에 숨겨진 공간이 있다는 걸 알고 있지?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순식간에 입술이 바짝 마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직감했습니다. 딸은 이미 어딘가에서 본 적이 있었다. 아니면 사위에게 들었거나 경고를 받았거나 그 비슷한 무언가를 겪었거나 저는 그 벽 뒤에서 본 것을 딸에게 말을 했습니다. 여진아, 애 아빠 평범한 사람 아니다. 딸은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지금 여기서 나가면 우리는. 그때였습니다. 서재 문이 조용히 열리고 사위가 걸어 나왔습니다. 단 한 발짝만 내디뎠을 뿐인데 거실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딸은 반사적으로 제 손을 뿌리치며 사위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자기 아직 안 잤어? 그 목소리 평소보다 한 톤 높고 불필요하게 밝았습니다. 명백한 두려움의 연기였습니다. 사위는 우리 둘을 잠시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늦었는데 방에 들어가서 쉬십시오. 그 말은 공손했지만 그 안에 다 들었다는 느낌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딸을 다시 쳐다봤습니다. 딸은 눈을 크게 뜬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위가 돌아서 서재 문을 닫는 순간 딸의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제발 지금은 말하지 마. 그 속삭임은 경고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애원이었습니다. 그제야 알 수 있었습니다. 딸은 이미 사위의 어떤 모습을 한 번 이상 본 적이 있다는 걸, 그리고 그때부터 이 집에서 조용히 숨죽이며 살아왔다는 걸, 저는 딸의 등을 쓰다듬으며 다시 마음속에서 결심했습니다. 새벽 전에 나간다. 이 집에서 무조건. 문제는 사위도 그 사실을 눈치챘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딸의 팔을 붙잡고 아이를 안은 채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위가 서재 문 앞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을 닫는 순간 방 안 공기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셋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서로의 얼굴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딸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양손으로 얼굴을 막고 울먹였습니다. 엄마, 사실 나도 남편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건 오래전부터 느꼈어. 근데 그게 뭔지는 나도 정확히 몰라. 저는 숨을 삼키며 딸의 표정을 지켜봤습니다. 딸의 입술은 계속 떨리고 있었고 시선은 거실벽 어딘가로 고정돼 있었습니다. 이한이가 말을 잃은 그날 남편이 아이를 혼냈어. 근데 그냥 혼낸 게 아니었어. 딸은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방에 들어갔을 때 애가 이불 속에 숨어서 울고 있었거든. 근데 남편은 아무 일도 없었다고 했어. 저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 아무 일도 없다는 말, 그날만 그랬던 건 아니지? 딸은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응. 남편이 가끔 서재에 들어가면 이한이가 유난히 겁을 냈어. 문만 열리는 소리 나도 울고 발자국만 들려도 도망치고 어느 날은 벽 쪽을 보면서 저기 가지 말라고 중얼댔어. 그 말에 제 등줄기를 서늘한 바람이 스친 듯 했습니다. 아이의 그림, 벽의 작은 네모, 이한이가 갑자기 숨을 막고 울었던 이유, 그리고 사위의 이런 건 처음 보시나 같은 뜬금없는 말투. 지금까지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서서히 한 방향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남편이 뭘 하는 사람인지 정확히 몰라. 회사에 대해 묻지 말라고 했고 회식이라고 나가면 밤새 안 들어왔어. 근데 그게 다 바람 피운 건 아닌 것 같아.
뭔가 그보다 더 이상했어. 딸은 제 손을 꽉 쥐었지만 끝내 결론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도 진짜 정체를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남편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결국 우리는 방에 모여 앉아 거실의 벽 그리고 이안이 그림에 대해 조심스럽게 의견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해 뜨기 전 움직여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였고 벽 뒤에 숨은 섬뜩함에 대해 서로가 공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 이제는 탈출해야만 했습니다. 집은 조용했지만 서재 문틈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이 아직 사위가 깨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딸은 베란다 쪽을 힐끔 보더니 숨을 골랐습니다. 엄마 현관으로는 못 나가. 지금 움직이면 들켜. 저는 품에 안긴 이한이의 등을 다독이며 눈으로 딸을 재촉했습니다. 딸은 주변을 살피더니 장롱에서 큰 이불을 꺼내 바닥에 펼쳤습니다. 급하게 매듭을 만들기 시작하는 손끝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진아, 너 어디로 가려는 거냐? 제가 묻자 딸은 고개를 가볍게 흔들며 말했습니다. 낮에 아래층 베란다 문이 열려 있었어요. 부탁하면 열어줄 거야. 딸은 휴대폰을 들어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창가에서 아주 작은 속삭임이 이어졌습니다. 이모님, 지금 아무것도 묻지 말고 베란다 문 좀 열어줘요. 제발. 거의 울먹임에 가까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숨조차 쉬지 못한 채 딸의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잠시 뒤 아래층에서 철컥하는 문 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딸은 매듭을 창틀에 감아 고정하고 저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이한이랑 먼저 내려가요. 제가 뒤따라갈게. 저는 이한이를 등에 동여매고 거실 쪽의 인기척을 신경 쓰며 베란다 난간을 조심스럽게 넘어섰습니다. 그 순간 서재 문이 천천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이 놀라 커튼을 잡아당겨 우리를 가려줬고 저는 이불끈을 잡고 조심스레 몸을 내렸습니다. 발끝이 공중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아래층에서 누군가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여기에요. 어머니 조심히. 고개를 들자 딸이 믿는다는 그 이웃이 저를 재빨리 베란다 안으로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위쪽 베란다 난간에는 딸이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그때 위층에서 거실 불이 밝혀졌습니다. 딸이 내려오기도 전에 사위가 거실에 다시 나온 것입니다. 위층 베란다 난간에 매달린 딸의 그림자가 거실 불빛에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래층 베란다에서 딸의 발끝이 난간 밖으로 천천히 밀려 내려오는 모습을 숨죽인 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위에서 사위의 목소리가 집안을 뒤흔들 만큼 크게 울렸습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것뿐인데 그 소리가 제 머리 옆에서 들리는 것처럼 또렷했습니다. 여진아, 지금 거기 있지? 딸의 몸이 난간에서 멈칫었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조차 아래에서 저에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거실 바닥을 가르는 발걸음 소리가 천장을 통해 그대로 전달됐습니다. 구두의 딱딱한 소리가 점점 창문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 손잡이가 덜컥하고 움직였습니다. 문 너머에서 사위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왜 잠갔어? 여진아, 문 열어. 딸의 손이 난간을 꽉 움켜쥐었고 저는 아래층에서 이불끈을 잡은 채 조용히 끌어당겼습니다. 딸이 입술을 깨물며 천천히 몸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거실 커튼 아래로 사위의 그림자가 발치까지 들이우는 것이 보였습니다. 여진아, 지금 뭐 하는 거야? 그 음성은 문 하나 너머였지만
마치 제 등 뒤에서 속삭이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딸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난간 밖으로 몸을 던지듯 넘어왔습니다. 여진아, 지금 내려와. 제가 아래에서 손을 뻗었습니다. 딸의 발이 허공에서 크게 휘청였고 간신히 이불끈을 잡은 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위층에서 여진아! 굵은 고함이 폭발하듯 터졌습니다. 천장이 진동할 정도였습니다. 딸의 손이 미끄러질 듯 흔들렸고 저와 아래층 이웃은 동시에 팔을 뻗어 딸의 무릎과 팔을 붙잡았습니다. 딸이 2층 베란다로 굴러 떨어지는 순간 위층 베란다 문이 쾅 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벽을 울릴 정도로 크게 들렸습니다. 딸은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전화, 경찰 불러 빨리. 저는 딸의 떨리는 손에서 휴대폰을 받아 112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여기 양덕 아파트 504동 303호인데 사위가 지금 저희를 죽이려 하고 있어요. 통화기 너머에서 경찰이 물었습니다. 지금 안전한 곳에 계신가요? 아니요. 저흰 2층으로 도망쳐 왔는데 곧 여기로 들이닥칠 것 같아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위층 복도에서 누군가 뛰는 소리가 2층 천장을 울리며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무언가 문표면에 쿵 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진아! 사위의 목소리였습니다. 층 하나 아래인데도 그 목소리가 제 귀 바로 옆에서 들리는 것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여진아, 여기 있지? 문 손잡이가 덜컥 움직였습니다. 철수 엄마가 양손으로 문 손잡이를 붙잡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 손등 위로 핏줄이 붉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문 열어. 사위의 목소리가 낮아졌지만 그 낮음이 더 위험해 보였습니다. 딸이 제 옆에서 떨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어떡해.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쉿, 소리 내면 안 된다. 경찰 올 때까지만. 그러나 사위는 문을 더욱 거칠게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문 전체가 흔들리며 방 안의 공기가 따라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웃집 이모님도 작은 신음처럼 말했습니다. 경찰 언제 오나요? 딸이 계속 통화를 유지한 채 경찰에게 거의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제발 빨리 와주세요. 남편이 지금 문을 부수려고. 순찰차 출발했습니다. 현관 쪽으로 가지 말고 문 닫고 대기하세요. 경찰이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그 말이 오래 걸린다는 뜻으로 들려 심장이 오히려 더 조여왔습니다. 그때 문이 비틀리는 소리가 뚜렷하게 들렸습니다. 사위가 아니 그 악마놈이 밖에서 몸으로 문을 밀어붙이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너무 가까운 소리였습니다. 문 하나밖에 사이에 없는 소리. 숨을 쉬면 들킬 것 같은 거리였습니다. 여진아, 나오라고 했어. 이 소리는 분명히 저를 향해 말한 것도 같았습니다. 문을 사이에 두고 있지만 그놈 목소리는 제 바로 뒤통수에서 울리는 것처럼 생생했습니다. 딸은 떨리는 이한이를 더 세게 끌어안았고 아이의 작은 숨이 엄마 품에서 잦아들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에서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문만 넘지 말아다오. 그러나 그놈은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손잡이를 잡아당기던 소리가 멈추더니 문 외곽을 퉁퉁 치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마치 여기에 있다는 걸 안다. 라고 신호라도 보내는 듯한 소리. 바로 그때 경찰입니다. 누구십니까? 복도에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밖의 사위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정적? 아주 짧았지만 그 정적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경찰 왔어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복도에서 그놈과 누군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싸우는 소리, 붙잡히지 않으려 몸부림치는 소리, 집 전체가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경찰들의 고함과 신음소리가 뒤섞인 채 복도에서 한동안 소란이 이어졌습니다.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그놈의 거친 숨, 형사들의 제압 지시, 무언가 벽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전부 제 귓속에 울리듯 가까웠습니다. 잠시 뒤 누군가 외쳤습니다. 제압 완료. 수갑 채워. 그리고 곧이어 무겁게 울리는 발소리들, 경찰 조끼에서 흔들리는 장비 소리들, 그리고 그놈의 낮고 가라앉은 웃음소리가 복도에서 멀어졌다 다시 가까워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잠시 뒤 문이 살짝 열리며 한 형사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따님분, 이제 괜찮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잠시 대기해 주세요. 우리는 아직도 심장이 진정되지 않은 채 2층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이모님도 다리를 부여잡고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형사 둘이 들어와 우리 쪽을 살폈습니다. 다치신 곳은 없습니까? 남편분이 언제부터 이상 행동을 보였습니까? 손자는 왜 말을 못한다고 하셨죠? 질문은 차근차근 하지만 꽤 날카로웠습니다. 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가 반년 전쯤부터 말이 없어졌어요. 그날 무슨 장면을 본 것 같다고. 형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떤 장면입니까? 딸은 숨을 들이켰다가 차마 말을 못 이어갔습니다. 대신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아이가 집 거실 벽을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벽이요? 형사 표정이 단단해졌습니다. 이한이가 그렸던 스케치북을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내밀었습니다. 형사가 스케치북을 넘기다 어느 장면에서 손을 딱 멈췄습니다. 검은 네모, 그 안에 겹겹이 흩뿌린 선들, 문처럼 보이기도 하고 구멍처럼 보이기도 한 그림. 형사가 낮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가리킨 벽이 303호 거실 쪽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도 눈물을 훔치며 따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사는 옆 동료와 눈빛을 교환하더니 작게 말했다고 하지만 제 귀에는 아주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303호 거실 벽, 바로 확인합시다. 딸이 움찔했습니다. 정말 거긴 위험한 건가요? 형사는 딸을 안심시키려는 듯 말했습니다. 정확히는 확인해 봐야 합니다. 아이 그림이 이 정도로 반복되면 단순한 상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조심히 말했습니다. 두 분께서도 함께 올라와 주시겠습니까? 벽 안에 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딸의 손도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복도 쪽에서는 그놈이 경찰들에게 끌려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동시켜. 차 대기 중. 그놈은 고개를 숙인 채 지나가면서 아주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 말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벽은 건드리면 안 되는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형사가 우리를 향해 말했습니다. 올라가 보시죠. 지금 확인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저기 꼭 저희도 같이 가야 하나요? 형사는 짧게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 확보 차원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시죠. 우리는 경찰을 따라 303호로 조심스레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복도에 퍼져 있던 냄새와 조금 다른 정적이 집안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곧바로 문제의 거실 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벽 한가운데 미세한 절개선, 손톱만 한 벌어진 흔적을 발견하자 형사는 장갑을 끼고 그 틈을 조심스럽게 넓혔습니다. 석고가 부서지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벽 속이 드러나자 딸이 제 손을 잡은 채 그대로 굳었습니다. 저도 숨을 멈춘 채 그 벽 속을 바라봤습니다. 불에 지어들
색깔도 크기도 연식도 모두 다른 여성의 브래지어가 벽 속 작은 공간에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아래엔 여성의 머리끈, 립스틱, 지갑 파편, 그리고 작고 낡은 손도끼가 놓여 있었습니다. 손잡이엔 마르고 굳은 갈색 얼룩이 희미하게 스며 있었습니다. 제 다리가 순간 휘청였습니다. 딸은 울음도 소리도 내지 못한 채 입을 막았습니다. 형사 하나가 천천히 말했다고 하지만 제 귀에는 너무 또렷했습니다. 살인 도구 같습니다. 여기 있는 건 전부 압수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형사가 말했습니다. 벽면 전체 정밀 감시 필요합니다. 피의자 진술과 대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벽 속에서 발견된 것들을 보며 손끝이 얼어붙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손주가 그린 검은 네모, 그 아이가 손가락으로 콕 집어 가리켰던 자리, 그건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그 아이가 봤던 그리고 기억 속에 담아뒀던 진짜 장면이었습니다. 형사가 우리 쪽으로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조사가 어렵습니다. 내일 오전 경찰서로 오셔서 참고인 조사를 받아주시면 됩니다. 형사들은 벽 속 물건들을 하나씩 봉투에 넣어 증거물로 실링하며 말했습니다. 이 물건들은 모두 압수합니다. 과거 미제 사건들과 대조할 겁니다. 저는 벽 속 공간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왜인지 모르게 한기가 뼛속 깊이 스며들어 몸을 꽉 끌어안고 말았습니다. 딸도, 저도, 손주도 오늘 밤은 단 한순간도 잠을 잘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형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오늘 이 집을 탈출하신 게 그 말이 제 가슴 속에 오래도록 울렸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경찰의 안내를 따라 1층 경찰서 사무실로 이동했습니다. 딸은 아이를 안고 있었고 손끝까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숨을 깊게 들이쉬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다리에 힘이 풀릴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따님분, 한 형사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잠시 참고인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금방 끝납니다. 우리는 복도를 따라 조사실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조사실에서 형사들이 전해준 그놈의 살해 동기를 들었습니다. 형사들은 신문실에서 녹취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주었는데 그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상식과는 전혀 닿아 있지 않은 광기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놈은 어릴 때부터 여자들에게 모욕당했다는 말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어머니에게조차 따뜻한 말 한마디 받지 못했고 늘 쓸모없다,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다고 했습니다. 그 기억이 성장하면서 왜곡된 방식으로 뒤틀려 갔다고 했습니다. 길에서 스치고도 인사하지 않은 여자, 편의점에서 동전을 제 손에 얹어놓고 짜증을 냈다는 여자, 회의에서 무심코 코웃음을 쳤다는 여자. 그놈은 그런 사소한 일들을 모두 평생 갚아야 할 모욕으로 기록해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리했다는 증거로 본인의 가슴이 아팠다며 살해한 여자들의 브래지어를 가져와 벽 속에 차곡차곡 보관해 왔다고 했습니다. 형사가 마지막으로 설명해 준 말이 제 심장을 가장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피해자는 장모님도 목록에 올렸다고 했습니다. 벽을 본 이상 살아둘 이유가 없었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등줄기로 식은땀이 타고 흘러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수갑을 채운 채 끌려 내려오는 그놈이 보였습니다. 양옆에 형사 둘을 끼고 고개를 숙인 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딸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아이마저 제 옷깃을 꼭 쥐었습니다. 조용히 지나가면 좋겠다고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놈은 걸음이 멈추더니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초점이 흐리고 입가가 미세하게 실룩거리며 웃는 것 같기도 하고 분노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형사 하나가 그놈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고개 들지 마. 전방 봐. 하지만 그놈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웃었습니다. 혀가 마른 입속에서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건조한 웃음이었습니다. 그 웃음은 복도 전체를 가득 채우기엔 충분히 컸고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놈이 말을 잇는 순간 형사 둘이 동시에 그놈을 붙잡았지만 그 광기를 막진 못했습니다. 저 년도, 저 늙은 년도. 그놈은 제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려다 형사에게 팔이 꺾이며 못 가리키게 되자 고개를 비틀어 얼굴로 가리켰습니다. 죽였어야 했는데. 하! 진짜 아깝네. 마지막이었는데. 딸이 입을 막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한이는 울음조차 내지 않은 채 엄마 품에서 숨을 막고 있었고 저는 숨이 아니라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놈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광기 어린 표정으로 경찰들에게 끌려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벽을 봤잖아. 봤으면 끝이었어. 너도 끝났어야 했어. 경찰관 둘이 그놈의 입을 막으며 끌어갔습니다. 입 다물어. 이동시켜. 차 대기 중이다. 그놈의 울부짖는 소리는 지하로 연결되는 계단 쪽으로 멀어져 갔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그 말이 계속 회전했습니다. 전현도 죽였어야 했는데, 마지막이었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형사가 다급히 다가와 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십니까? 이미 체포됐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하지만 그 말을 믿기까지는 한참이 필요했습니다. 그놈이 지나간 자리가 마치 얼음 같았습니다. 공기가 차갑고 눅눅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놈이 남긴 마지막 말, 그건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진짜였다는 걸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악마 같은 놈은 수십 건의 살인과 유기, 그리고 오래 묻혀있던 미제 사건들과의 연관성까지 드러나며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한동안 말문이 막힌 채 핸드폰을 쥐고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은 아이를 품에 안고 눈을 감은 채 길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끝났다는 안도와 그 끝까지 가기 위해 우리가 겪어야 했던 공포가 한꺼번에 밀려오는 얼굴이었습니다. 며칠 뒤 이한이는 조금씩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말을 하지는 않지만 잠들기 전에 엄마 손을 꼭 잡는 모습에서 비로소 아이가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희미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어느 조용한 밤 이한이가 침대맡에 두고 간 스케치북을 천천히 펼쳤습니다. 반년 동안 아이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렸던 그 검은 네모, 그 네모를 향한 작은 손가락, 그리고 그 안에서 새어나오듯 번져있던 이해할 수 없던 검은 줄기들, 그것들이 단순한 낙서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이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는 말 대신 그림으로 살아남기 위한 모든 메시지를 이미 우리에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 그림이 없었다면, 만약 그 작은 손끝이 거기 무언가가 있다고 끝까지 말해주지 않았다면, 저와 딸 그리고 이한이는 그 악마가 작성한 마지막 명단에서
가장 밑줄이 굵게 그어진 이름들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손끝으로 아이의 그림을 조심스레 쓰다듬었습니다. 그 작은 종이 한 장이 우리 가족의 목숨을 지켜준 유일한 기록이었음을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스케치북을 덮으며 저는 아주 천천히 하지만 단단한 마음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고맙다. 우리 이하나. 내가 우리 모두를 살렸구나.